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가 베트남 하노이로 결정됐습니다. 다낭과 하노이를 놓고 북미 양측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벌여왔는데 하노이를 선호하는 북한 입장을 미국이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배경과 하노이 현지 분위기를 집중 보도합니다. 북미 실무 협상을 마치고 돌아온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우리 정부 고위 인사를 잇따라 만나 방북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논의가 생산적이었으며 북미 모두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충남 해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영결식이 사고 62일 만에 엄숙히 거행됐습니다. 고인의 죽음이 우리 사회에 가져온 변화와 남은 과제를 짚어봅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고 김복동 할머니의 별세 소식을 전한 뉴욕타임스의 기사와 관련해 거짓 주장을 담은 반론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뉴욕타임스에 보낸 반론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성실히 사죄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으로 규정하는 행사를 연대대해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야 4당은 한국당 지도부에 해당 의원들을 출당 조치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1주년을 맞아 강원도 일원에서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평창올림픽 이후 1년간의 명암을 들여다봅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두 번째로 만날 장소, 베트남 수도 하노이로 발표가 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능력이 있다, 북한은 경제 강국이 될 거다 이렇게 추켜 세우는 트윗을 쏟아내면서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먼저 워싱턴 손성민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정상회담 일정의 마지막 꼬리를 풀었습니다. 2차 정상회담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선호했던 다낭에서 북한이 강력하게 원했던 하노이로 급선회한 겁니다. 또 방북했던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매우 생산적인 만남을 가졌다며 실무협상 결과에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정상회담 시간에도 합의했다고 말해 1박 2일 회담의 세부 일정까지 결정했음을 공식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과 평화를 향한 진전을 함께 고대한다며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 이어진 트윗을 통해서는 북한의 잠재력을 한껏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며 북한은 김 위원장의 지도력으로 경제 강국이 될 것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다른 종류의 로켓인 경제적 로켓이 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김 위원장에게 평화와 번영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2차 정상회담에서 큰 틀의 합의를 해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네, 손성민 특파원 바로 연결해서 미국 쪽 분위기 좀 더 알아보죠. 손성민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회담 장소는 미국이 지금 북한에 양보를 해준 걸로 취재가 된다고요? 사흘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도 개최 도시를 밝히지 않자 북미 간의 밀고 당기기가 심상치 않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재작년 에이펙 정상회의를 치른 해안도시 다낭을 염두에 두었었죠. 트럼프 대통령도 일주일 전 다낭 아니냐는 기자 질문에 다낭이라면 누가 떠오르냐 하면서 부인하지 않았었는데요. 1차 정상회담 때 북한이 원하는 평양 대신 싱가포르를 택했던 미국이 이번엔 양보한 모양새입니다. 미중 정상회담 불발로 미국이 홀가분해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낭에서 북미 정상회담과 또 이어서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하려고 했는데 실제 미중 정상회담이 불발되면서 뭐 굳이 다낭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듣고 나니까 뭐 북한 입장에서 일단 기분이 좋겠고 또 더 나가서는 실리적으로도 좀 얻을 게 많다고요. 아무래도 북한에게는 하노이에 경호와 의전을 담당할 자국 대사관이 있다는 점이 가장 크겠습니다. 북한의 하노이가 주는 상징성도 상당한데요. 천년 고도이자 베트남 전쟁 당시 북베트남의 수도에서 패전국이었던 미국 대통령과 회담하는 모양새 나쁘지 않을 겁니다.
또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55년 만에 하노이를 찾는다는 점에서 체제 정통성을 과시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자, 협상의 달인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장소 양보하고 또 이렇게 말로 띄워주면서 뭘 얻어내려고 하는지 이 부분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까지 또 기차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면서요? 네, 다낭은 항공편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하노이까지는 중국과의 기차선로가 연결돼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특별 열차를 타고 중국을 거쳐 이동한다면 개혁개방 현장 시찰이란 이미지를 대내외에 심어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열차 이동설이 더 모락모락 나오는데 이틀이 넘는 이동 시간과 경호 피로도를 감안하면 실제 가능성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하노이 분위기 또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상범 특파원, 자, 아무래도 미국보다도 북한 쪽이 회담에 준비할 게 많지 않을까 싶은데 북한 대사관하고 접촉을 해봤다고요?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것이 베트남 주재 북한 대사관입니다. 정상회담까지 3주밖에 남지 않아서 대사관이 상당히 바쁘게 돌아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상보다는 조용합니다. 드나드는 사람이나 차도 거의 볼 수가 없었고 몇 차례나 초인종을 눌러봤지만 안에서 대답이 없었습니다. 외부 출입을 삼간 채 비밀스럽게 회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베트남인 경비들이 대사관을 지키고는 있었지만 경비가 삼엄한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Họ vừa đã bảo là không được chụp. Ấy người ta vừa ra họ bảo là không được quay và phỏng vấn người ta nữa. không. 현장 상황상 약간 좀 연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회담이기 때문에 하노이 사람들도 반기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아직 설 연휴 중이라 하노이 시내는 한산한 분위기였습니다만 식당이나 쇼핑몰 같은 데선 하노이 개최 소식을 주제로 얘기 나누는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휴양지인 다낭에 비해 이곳 하노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이슈에 관심이 많아 보였습니다. Trước tiên thì tôi cảm thấy là rất vui khi mà hội thảo đã diễn ra ở Hà Nội giữa Mỹ và Triều Tiên. thì tôi rất mong là hội thảo lần 베트남 này 정부는 sẽ 또인 하노이를 방문하는 김정은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SBS 임상범입니다. 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2월 27일, 28일 하노이, 날짜하고 장소는 정해졌는데 여기서 두 정상이 악수를 하고 서명할 합의 내용은 여전히 빈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칸을 채우려고 2박 3일 평양에 다녀온 미국의 비건 대표가 오늘 우리 쪽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취재한 걸 해석을 해보자면 진척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이두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오후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50분간 비공개 면담을 가졌습니다. 어제 귀국하자마자 백악관의 실무 협상 결과를 보고한 데 이어 우리 측과도 협상 결과를 공유한 겁니다. 북미 간 풀어야 할 난제가 있지만 실질적 진전을 위해 노력할 거라고 밝힌 비건 대표는 이번 협상이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We don't know where it's going to go, but we are in the midst of a conversation with the North, and our discussions were productive. 또 현재 북미 관계에 대해서는 건설적 지점에 서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I think this is a constructive place for us to be, especially in advance of the president's second summit with Chairman Kim. 2박 3일간의 협상에서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하며 추가 협상에 큰 토대를 다졌지만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낼 만큼의 진전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매우 복잡하고 또 한두 번의 회담으로 완결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생산적이라는 표현은 큰 틀에서 방향성은 나쁘지 않다. 비건 대표는 내일 오전 항공편을 통해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자, 이 실무 협상이 잘 돼야 회담도 결국 결실을 맺을 텐데 이 과정 계속 취재하고 있는 김혜영 기자하고 정리를 해보죠. 자, 김 기자, 평양에서 카드를 맞춰보고 돌아오자마자 미국 쪽에서는 다시 평양 협상 같은 게 또 있을 거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났단 말이에요. 네. 평양에서 맞춰봤던 카드가 어느 정도 좀 맞았던 모양이에요?
네, 우선 북미 간 대화가 중단이 되지 않고 또 2박 3일 동안 서로 간의 그 어떤 입장 교환을 계속 이어갔고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아직 조율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협상의 과제로 남겨둔 겁니다. 한 번의 끝장 협상으로 북미 간의 산적한 과제들을 모두 조율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다음 협상이 있다는 걸 예고한 것은 사실상 협상의 속도를 내겠다 이런 의지로도 읽힙니다. 근데 뭐 시간이 2주 반 정도 지금 남은 상황이라서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라도 바로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봅니까? 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네네. 일단 외교부 당국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들인 북한과 미국은 서로 속내 그리고 입장, 카드에 대해서 당연히 밝혔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건 대표가 내일 돌아가게 되면 일단 북한이 내놓은 카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보고도 하고 검토도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회담이 이제 18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북미 양측 모두 검토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 검토 작업이 마무리가 되는 대로 전략을 짜고 그 즉시 곧바로 추가 협상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됩니다.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싱가포르 회담 때가 또 생각나는데 2월 25일, 26일 막 이럴 때까지 하노이에서 계속 실무 협상하는 거 아닌가 또 그런 건 또 모르겠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난 1차 북미 정상회담 때는 회담 전날까지도 협상이 이어졌습니다. 회담 전날 당시에만 하루에만 실무 협상이 3차례 이어졌고요. 그리고 밤 11시까지 협상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정상회담지로 하노이가 결정이 된 것도 하노이에 그 북한 대사관이 있는 만큼 효율적으로 실무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배려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정상회담 일정을 감안하면 이제 양측이 합의문 조율도 본격적으로 병행을 해야 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또 의전과 경호 문제도 이제 베트남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현지를 오가면서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트남에서 또 여기서도 계속 하여튼 좀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여성 인권 운동가인 고 김복동 할머니의 별세 소식, 세계 유력 언론들도 크게 보도했는데요. 일본 정부가 이 가운데 뉴욕타임즈에 거짓 주장이 담긴 반론을 보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성실히 사죄해 왔다는 겁니다. 도쿄 유성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고 김복동 할머니의 별세 소식을 전한 지난달 30일자 미국 뉴욕타임즈 기사입니다. 김 할머니를 거침없는 불굴의 활동가로 추모하면서 병상에서도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법적 배상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 기사에 대해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써보낸 반박문이 그제 인터넷판에 실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여기서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화해치유재단을 통해 생존 위안부 피해자 34명이 지원금을 받으며 일본의 조치를 환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우리 정부의 재단 허가 취소에 반발하며 내놓은 기존의 억지 주장을 영향력이 큰 유력 매체를 통해 되풀이한 겁니다. 国連や米国を含む国際社会からも高く評価をされており、その着実な実施は国際社会に対する責務でもある。 일본은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서도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 설치 제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국제 여론전이 한층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나라 밖에서 이러면 나라 아니라도 제대로 돼야 할 텐데 정치권에서 나온 망언에 후폭풍이 거셉니다.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다. 전두환은 영웅이에요. 그 순발력과 용기가 아니었다면. 네. 어제 국회 5.18 공청회에서 지만원 씨가 한 말입니다. 이뿐 아니라 한국당 의원들의 발언에 후폭풍이 거센데요. 여야 가리지 않고 비판을 쏟아내자 한국당은 당의 입장이 아니라며 한 발 빼는 모습입니다. 신승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공청회에선 극우 인사 지만원 씨뿐만 아니라 지 씨에게 판을 벌려준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망언 수준의 왜곡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5.18 폭동이라고 했는데 10년, 20년 후에 그게 5.18 민주화 운동으로 변질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뒤집을 수 있는 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종북 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비난 여론이 폭주했고 배설에 가까운 망언, 망조라는 이름의 열차를 탔다는 정치권의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날조해 유공자들을 모욕한 의원들을 출당 조치하는 등 당의 명확한 처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젠 국회를 수구 우익 세력의 놀이터로 삼고자 멍석까지 깔아주며 국회 모독에도 동조하고 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어제 공청회는 당의 입장과 다르다면서도 역사적 사실의 다양한 해석에 대해 정치권이 갈등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5.18 폄훼가 한국당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 문제 의원들을 출당시키라고 요구했고 정의당은 해당 의원들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SBS 신승입니다. 네, 오늘 제보가 왔습니다는 타지에서 갑자기 아버지를 잃은 두 딸이 보내온 소식입니다. 지난달 인도네시아에서 아버지가 몸 구석구석 흉기에 찔린 상태로 숨졌는데 현지 경찰은 외부 침입 없는 질식사로 판단하고 더 이상 수사에 진전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외교 당국도 기다리라는 답변만 하는 상황입니다. 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서도 비행기로 2시간, 차로 5시간을 더 달려야 갈 수 있는 한 시골 마을. 2017년부터 이곳에서 발전소 건설 일을 하던 54살 오모 씨가 지난달 21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목에는 전깃줄이 감기고 몸 곳곳을 흉기에 찔린 상태였습니다. 수사에 나선 현지 경찰은 1차 부검 결과 오 씨의 사인을 질식사로 판단했습니다. Saya Direktur Reserse Kriminal Umum dari tingkat Polda sampai turun menangani kasus ini menyatakan bahwa kasus ini kasus serius. 하지만 중요 사건이란 건 말뿐. 보름이 넘도록 수사 진전은 없었다고 유족들은 하소연합니다. 그 전깃줄에 있는 지문조차도 아직 감식이 안 된 상태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못 믿거든요. 인도네시아 경찰 측을. 전문가들은 초동 대처의 부실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그대로 휴지가 방치되어 있고 또 관련인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사진에 찍힌 것으로 봐서는 기본적인 범행 현장이 고전이 안 되었다. 실제 사건 현장에 뒷문이 열려 있었고 오 씨보다 3cm 이상 작은 피 묻은 족적이 발견되기도 했지만 현지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들은 한국 경찰이 공조 수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와 현지 대사관은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터폴을 통해 공조 수사 의향을 물었지만 거절당했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이 사망한 작품이라서 가족 입장 충분히 지금 헤아리고 있고요. 이러다가 발표됐지 일단 기다려야 되는 상황. 시간이 흐를수록 범인의 흔적은 희미해지는 답답한 상황. 두 딸은 한국 정부의 도움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국가의 도움도 필요하고요. 저는 한 나라의 국민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범인을 꼭 잡아서 처벌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SBS 배정훈입니다. 지난해 12월 11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입사 3개월 만에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 씨. 이 비정규직 청년의 고독한 죽음은 우리 사회가 외면했던 위험의 외주화를 돌아보게 했고 결국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을 28년 만에 이끌어냈습니다. 위험한 작업장에선 사내 도급이나 하도급은 금지되고 사고가 나면 사업주도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고인이 일했던 연료설비 운전 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추진됩니다. 누구나 안전하게 일하는 세상을 꿈꿨던 고인의 연결식은 사고가 난 지 62일 만인 오늘 엄수됐습니다. 장민성 기자입니다.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발전소 굴뚝의 흰 연기가 고 김용균 씨의 운구 차량을 맞이합니다. 고인이 마지막까지 홀로 일했던 발전소 9 10호기 앞까지 운구 행렬이 이어지고 고인의 넋을 기리는 노제가 사고 발생 62일 만에 열렸습니다. 62일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님을 차가운 냉동고에 그 기간 동안 다시 뉘우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운구 행렬은 서울로 이어졌습니다. 고인의 모습을 상징하는 모형이 풍물패 장단에 맞춰 행렬을 이끌었습니다. 고인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세상을 바란다 등의 글귀가 적힌 만장 행렬에 이어 고인과 나이가 같은 외사촌 황성민 씨가 영정을 들고 꽃상여와 운구 차량이 천천히 뒤를 따랐습니다. 연결식은 광화문 광장에서 엄수됐습니다. 주최 측 추산 3천여 명의 추모객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여전히 젊은 친구들이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죽음까지 가는 현실이 안타까웠고요. 아들을 떠나보내는 어머니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너를 보내고 싶지 않은데 어찌 보내야 할지 막막하구나.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 영준아. 위험의 외주와의 경종을 울리고 떠난 24살의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고인의 유해는 화장 절차를 거친 뒤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에 안장됐습니다. SBS 장민성입니다. 전주와 광주를 비롯해 몇몇 지역의 시내버스 앱이 해킹됐습니다. 이 앱을 깔면 개인정보나 이처럼 특정 단어가 있는 파일이 다른 서버로 빼돌려지는데 누가 왜 유포했는지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소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적인 컴퓨터 보안 업체 메가피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보고서입니다. 전주와 광주, 대구 창원 버스 앱 등 지난 2013년과 2017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올라온 지역 버스 앱 4개가 해킹을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앱들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플러그인이 추가로 깔리는데 특정 단어가 포함된 파일을 검색해 다른 서버로 빼돌리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단어는 40여 개로 국정원, 청와대, 대통령 통일부 등 정치적 단어는 물론 대장, 중장, 소장, 연대, 대대 등 군사용어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개발자는 지난 8월 자신의 구글 개발자 아이디를 해킹한 누군가가 몰래 악성 플러그인이 포함된 특정 버전 설치 파일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과 대검찰청 등이 이런 첩보를 바로 파악하고 수사에 나섰지만 유포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빼내려는 정보의 내용으로 봤을 때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면서 드물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된 버전의 앱들은 구글 스토어에서 모두 삭제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앱을 스마트폰에 내려받은 사용자들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게 안전합니다. SBS 소환욱입니다. 서울 전셋값이 넉 달 가까이 15주 연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봄 이사철 앞두고 새집 구해야 될 사람, 이사 나가야 될 사람, 집주인까지 신경 많이 쓰이는 상황인데 이유가 뭐고 언제까지 갈지 손영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 112제곱미터 전셋값이 석 달 전 6억 원 수준에서 지금은 5억 원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인근에 9,500세대의 대규모 신규 입주가 이뤄지면서 이 지역 전셋값까지 끌어내린 겁니다. 새 아파트를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아파트도 이제 전세 금액이 많이 좀 떨어져. 서울 전셋값은 1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집값 하락보다 전셋값 하락이 더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값 하락기엔 매매보다 전세를 선호하면서 전셋값 하락폭이 완만한 게 일반적인데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서울 지역에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워낙 많은 데다가 거래 두절로 이사 수요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전세 시장 역시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서울에서 예정된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은 4만 3천여 세대, 지난해보다 6천여 세대가 많습니다. 특히 2월에서 4월까지 12,000여 세대가 집중돼 있습니다. 늘어난 새 아파트 입주가 전셋값과 매매가의 동반 안정세를 이끌 거란 전망입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스텔라 데이지란 이름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 2년 전에 대서양 한가운데서 침몰한 배인데
한국 사람 8명까지 선원 22명이 아직 돌아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배를 찾기 위해서 수색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항구를 빠져나가는 거대한 선박. 배에 탄 사람들이 손을 흔듭니다. 스텔라 데이지오 실종 선원들의 가족과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연구원들입니다. 7,000톤급 심해수색선 시베드 컨스트럭터호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출항한 건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10시 20분쯤. 스텔라 데이지오는 2017년 3월 브라질에서 철광석 26만 톤을 싣고 중국으로 항해하던 중 남대서양에서 침몰했습니다. 필리핀 선원 2명은 구조됐지만 한국인 8명을 포함한 22명이 실종됐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도 했었고요. 광화문 광장에서 수색을 촉구하는 10만인 서명을 받아서 전달도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해양 선박 사고로는 최초로 예산 48억 원을 투입해 심해 수색에 나섰습니다. 수색 업체로 선정된 미국 오션 인피니티사는 5일 뒤쯤 사고 현장에 도착해 최대 50일 동안 심해 수색을 합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구명벌 2정을 찾고 사고 원인을 밝힐 항해 기록 저장 장치 등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사고 해역이 수심 3,000m에 이르는 만큼 수색이 쉽지 않지만 실종자 가족들은 실종 선원들의 작은 흔적이라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미국이 무역 쪽에서 툭하면 문제 삼는 게 우리 세탁기입니다. 미국산이 가격 경쟁에서 밀리면서 관세를 수시로 매겨왔는데 세계무역기구 WTO가 미국이 잘못한 거라면서 우리 정부가 다른 미국 물건에 950억 원 보복 관세를 매겨도 된다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2013년 미국은 한국산 세탁기에 9에서 1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부당하다고 판단한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고 2016년 9월 최종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판정 이행 기간인 2017년 12월까지 관세를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는 지난해 1월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WTO에 요청했습니다. WTO는 오늘 새벽 한국이 미국에 연 950억 원 규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했습니다. 보복 관세 액수는 한국 정부가 피해액으로 산정해 요청한 7,990억 원의 12% 정도만 인정됐습니다. WTO가 한국 손을 들어주면서 한국 정부는 미국이 수출하는 전 품목에 대해 매해 950억 원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세탁기뿐 아닌 다른 품목에 향후 비슷한 방식으로 관세가 부과됐을 때 추가로 보복할 수 있는 근거도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당장 실행에 옮기기보다 이번 결정을 향후 대미 무역 협상에서 카드로 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국제적인 여론 조성이나 좀 압박을 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유효한 카드죠. 그렇지만은 WTO의 어떤 그 결정이 강제성을 가지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현재 미국의 수입차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이 제외되도록 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어 이런 일정들을 감안해 대응 전략을 짜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평창올림픽 1년 뒤 현재 상황 짚어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늘긴 했는데 고쳐야 될 부분들이 여전히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조재근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올림픽 경기가 열렸던 강릉 컬링센터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찾아왔습니다. 힘껏 스톤을 밀어보고 얼음 바닥을 문지르면서 올림픽의 감동을 직접 느껴봅니다. 강원도가 올림픽 개최지와 연계해 만든 관광 상품입니다. 之前对于冰壶只是在奥运赛场上通过电视有了解到，那么今天呢，在现场感受到，觉得还是非常刺激、非常的有意义的。 평창 올림픽 이후 강원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크게 늘었습니다. 올림픽 직후인 지난해 2, 4분기부터 강릉은 1년 전보다 82% 증가했고 강원도 전체로도 8.8% 증가했습니다. 올림픽으로 해외에서의 인지도가 높아진 덕분입니다. 하지만 단체 관광객 위주라서 대형 숙박시설과 식당만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손꼽을 정도지만 찾아오시긴 찾아오시거든요. 예. 근데 뭐 단체가 이렇게 온다거나 그런 입장은 아니니까 저희가 워낙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관광지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부족한 교통편을 확충하고 체험형 상품을 늘려서 개별 관광객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개별 관광객의 증대를 위해서는 교통편이 증가가 되어야 하고, 이러한 교통편이 증가가 되었을 때 관광객들이 재미있는 곳, 관광 명소, 그리고 맛있는 곳, 이곳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올림픽 개폐회식장에서는 오늘 올림픽 1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주민과 자원봉사자 등 5천여 명이 참가해 평창 올림픽을 기념하고 평화와 번영의 정신을 이어가자고 다짐했습니다. 다만 북한 선수들과 공연팀의 참가가 무산된 데다 일회성 행사에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인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SBS 조재근입니다. 갑상선암은 비교적 착한 암으로 알려졌지만 이 갑상선암 때문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동안 마땅한 방법이 없었는데 국내 연구팀이 새로운 치료법을 내놨습니다. 건강라이프 조동찬 의학전문 기자입니다. 이원빈 씨는 5년 전 갑상선암을 진단받았습니다. 여기가 지금 암 몇 개 있어요. 이쪽에 수술하다 했는데 제가 안 온다고 했고 보냈는데 6cm가 되어버렸어요. 이 씨의 갑상선암은 숨통로까지 빠르게 자라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거의 다 침범이 되고 너무 커서. 여기가 계속 불편하신 거죠? 약물 치료도 하실 예정이시긴 한데 방사선 치료 좀 추가 받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공원란 씨는 2011년 갑상선암을 진단받고 곧바로 수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바로 재발했고 지난해까지 7번의 수술을 받았지만 폐와 어깨까지 암세포가 퍼졌습니다. 이렇게까지 계속 전이되고 재발될 줄은 갑상선암이라 해서 생각도 못했어요. 착한 암이라고들 하니까. 갑상선 암 환자 중 5에서 10%가 치료가 까다로운 암으로 악화하는데 해마다 대략 2,000명 정도입니다. 방사선과 표적 항암제로 치료해왔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내지 못했는데 약물 내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강남 세브란스 연구팀이 2종류의 표적 치료제를 내성이 생기기 전 번갈아 사용하는 방법을 새롭게 고안해냈습니다. 초기 단계지만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 희망도 없다고 했었는데 이런 치료를 통해서 암의 사이즈를 줄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수술까지 가서 완치 판정까지 받는 사람들까지 생겼어요. 현재 놀랍게도 한 7명 정도의 그런 완치 판정을. 연구팀은 다양한 난치성 갑상선암에 맞도록 정교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청각 장애인 택시기사가 등장하는 한 온라인 광고가 큰 화제였는데요. 그 영상의 주인공인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택시기사를 소셜미디어 비디오머그가 만나봤습니다. 아저씨 어디도요? 안녕하십니까? 청각장애인 기사님이 운행하는 택시입니다. 그냥 저 내릴게요. 바빠 죽겠는데. 저기 아저씨 택시 운전해도 되는 거예요? 청각장애인 기사님이 운행하는 택시입니다. 가양역. 네. 목적지 근처입니다. 상세한 하차 지점을 말씀해 주세요. 가양역 3번 출구.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기사님하고 생각보다 의사소통이 잘 됐어요. 그냥 일반 택시랑 큰 차이 느끼지 못하고 잘 도착한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농구에서 SK의 에런 헤인즈가 외국인 선수로는 처음으로 통산 10,000득점을 돌파했습니다. 이정찬 기자입니다. 지난 경기까지 9,999점을 넣어 통산 만점에 딱 한 점만 남겨뒀던 헤인즈는 팀의 첫 번째 공격, 자신의 첫 번째 슛을 깨끗하게 성공하며 대기록을 작성했습니다. 바로 이어진 시상식에서 동료 선수들은 기념 티셔츠를 입고 외국인 선수로는 처음으로 만점을 돌파한 헤인즈를 축하했습니다. 2008-2009 시즌 KBL 무대에 데뷔한 헤인즈는 11시즌 연속 뛴 최장수 외국인 선수입니다. 199cm에 88kg의 마른 체격이지만 정확한 슛과 영리한 경기 운영 능력으로 약점을 극복했습니다. 오늘도 이런 헤인즈의 장점이 돋보였습니다. 5점 뒤진 채 시작한 3쿼터에서 3점 슛과 과감한 돌파를 연거푸 성공하며 전세를 뒤집었고 39점을 몰아치며 통산 19점을 기록한 추승균을 넘어 서장훈과 김주성에 이어 역대 정규리그 득점 3위에 올랐습니다. 덕분에 SK는 LG를 84대 72로 누르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선두 현대모비스는 인삼공사를 누르고 8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여자 농구에서는 박빙의 선두를 달리던 KB가 2위 우리은행에 한 점 차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격차를 한 경기 반으로 벌렸습니다. 박지수가 결승골을 넣은 데 이어 종료 직전 블록슛까지 기록하며 승리를 지켰습니다. SBS 이정찬입니다. 프로 배구에선 우리카드가 주포 아가메지의 투혼으로 OK저축은행을 꺾고 2위를 탈환했습니다. 아가메지는 1세트 초반 스파이크를 하다 공에 맞았습니다. 블로킹하던 요스바니의 왼팔에 맞고 나온 공에 얼굴을 강타당해서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가메지의 정신력과 집중력은 대단했습니다. 고비마다 29점을 터뜨리며 해결사 역할을 제대로 해냈습니다. 3대 1로 승리한 우리카드, 대한항공을 밀어내고 2위에 복귀했습니다. 4대륙 피겨 선수권에서 김연아 이후 10년 만에 메달에 도전했던 이문수 선수가 7위에 머물렀습니다. 쇼트 프로그램에서 4위를 기록했던 이문수는 프리스케이팅에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첫 번째 점프부터 착지가 불안했고 이후에도 점프에서 여러 차례 실수를 범해 점수가 깎였습니다. 이문수는 총점 191.85점으로 7위를, 함께 출전한 김예림은 8위를 차지했습니다. 쇼트에서 5위로 부진했던 일본의 기히라 리카가 빼어난 연기로 역전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남자 싱글의 차준환은 내일 프리스케이팅에 출전해 역전 우승에 도전합니다. 오늘은 평창 올림픽이 열린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된 경기장은 아직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서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유병민 기자입니다. 현재 제대로 활용되는 곳은 강릉 컬링센터와 스키점프대뿐입니다. 컬링센터는 제2의 팀킴을 꿈꾸는 선수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시트도 지금 4개나 있고 강릉에서는 최대 3타임까지 뛰어서 거의 6시간, 7시간까지 훈련을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스키 점프대는 평창의 추억을 되새기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꾸준합니다. 반면 스피드 스케이팅을 비롯해 새로 지은 경기장들은 활용 방안을 아직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승훈 선수의 금빛 질주로 기억되는 이곳, 강릉 스피드 스케이트 경기장입니다. 올림픽 이후 그 누구도 이곳을 달리지 못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콘크리트 바닥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윤성빈이 금메달 신화를 쓴 슬라이딩 센터는 굳게 닫힌 채 적막감만 감돌았고, 강릉 하키센터는 8달 넘게 방치되다가 하키 대회 때문에 지난해 12월 얼음을 얼렸지만 관리 주체와 방안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신축 경기장들이 애물단지가 된 이유는 연간 수십억 원의 운영비 분담 비율을 놓고 문체부와 강원도가 여전히 힘겨루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선 알파인 스키장은 가리왕산 복원을 추진하는 정부와 시설 존치를 원하는 주민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시설의 사용 문제가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1년이 흐른 지금도 이곳은 소문난 잔치의 후유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SBS 유병민입니다.
평창 올림픽 1주년을 기념해 열린 아이스하키 레거시컵에서 우리 여자팀이 라트비아에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주말 내내 강추입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조금 더 추워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9도, 한파주의보가 이어지는 춘천은 영하 11도, 대구도 오늘보다 5도 이상 내려간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연일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면서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조특보는 조금 더 확대 강화되면서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는 건조경보가, 그 밖에 대부분 지방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내일도 이어지겠습니다. 밤사이 강원 동해안과 일부 경북 북부 지역에는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1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오르겠지만 여전히 춥습니다. 남부지방도 5도 안팎을 맴돌겠습니다. 당분간 눈비 예보는 없고요. 다음 주가 되면 추위가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8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